자, 그렇다고 해서 신대륙에서 가져온 수많은 금은 보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품 경제를 발전시키죠. 우리가 알다시피 화폐라는 것은 이 교환의 매개 변수로서 상품 경제를 확산시켜요. 화폐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물품 화폐,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은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남는 거를 누군가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남는 걸 원해야 돼.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 그래. 이게 딱 우연히 맞아야지만 교환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게 어려우니까 화폐로 하면 쉬워요. 화폐는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그걸로 일차적으로 교환했다가 그걸 매개 변수로 쓰면 교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필요한 건데 화폐가 충분치 않던 시절에는 물품으로 그걸 대체해서 우리가 물품 화폐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게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폐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을 다 갖고 있어서 귀금속이 화폐로 쓰였죠. 그래서 이 귀금속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뭐냐? 결국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 경제가 발달하고. 그래서 신대륙에서 들어온 이 화폐가 많아지는 바람에 이 상품 경제가 발달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격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왜 가격혁명이라고 쓰면 요새로 치면 쉽게 얘기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단지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대륙에서 들어온 이 금은 보화 때문에 16세기 말기 거의 100년 가까이에 물가가 한 4배 정도 오릅니다. 오늘날에는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물가가 400% 오른다. 그러면 산술 평균적으로 또 한 4%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게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이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경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은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화폐량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절대 군주들이 악화를 발행해요. 사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거래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금화, 은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만들 때 국왕들이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얼굴도 넣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화폐가 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순도를 낮춰요. 순도를 낮추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도를 낮추는 것보다 이 자루에다 넣고 금화를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럼 막 서로 깨지잖아. 부딪혀가지고. 당시에 금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은도 그렇고. 그럼 가루가 많이 생겨요. 그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루 만드는 거지. 이것도 다시 녹여서 금을 만들면 또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금화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치로 바뀌어요.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만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순도를 낮춰서 금화를 주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화폐들 악화라고 그러죠. 악화. 절대 군주들이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화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격혁명이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화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경제가 파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스페인은 이제 그렇게 금과 은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되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 물가 오르면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임금 노동자들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약간 상층에 있어서
자기 땅도 있고 자기 공장도 있고 이런 노동자는 물건을 생산하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상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없는 농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 물건값이 올라가는 값과 물가가 올라가면서 식량값도 올라가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업과 상업이 오히려 자극을 받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경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전통적 지주들, 소위 말하는 기생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주들은 영주나 이렇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던 지대를 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던 지대를 아들이 받아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소작인들하고 딜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 내년에는 얼마 올린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조상들부터 받던 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워낙 광대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비커 속에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자기가 받던 임대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워낙 서서히 진행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3대에 걸쳐서 전통적 지주들이 받던 임대료가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전통적 지주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걸 소작받아서 하는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제 생산에 뛰어든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 지주들은 몰락하고 그 상품 경제에 잘 적용한 실질 생산자들은 상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산업혁명 때 가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는 부유한 평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온 금과 은은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사회 계층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사실 권한을 갖고 있었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물가가 오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물가라는 게 시장의 거대한 힘을 정부와, 그때 당시엔 정부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칙령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가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제한도 하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칙령을 내려서 제한도 하지만 이게 통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일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유럽의 각 지역에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이태리, 저머니, 오스트리아 전부 다 이 시대에, 중상주의 시대에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신대륙에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도 왔는데, 사실 금광, 은광이라는 게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그 원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귀금속이나 이런 걸 이제 뺏어서 약탈을 해서 녹여가지고 가져왔다가, 그러는 사이에 금광과 은광을 발견하고 거기서 금과 은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고갈돼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올 게 없는가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설탕,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콜럼버스 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든 럼주 같은 거, 그 다음에 목화, 이런 게 다 열대작물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잘 재배된다는 걸 알고, 이런 걸 재배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각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이에요. 특히 이제 사탕수수 같은 거는 그 사탕수수 대가 4m 정도 돼요. 그럼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빨리 이송해서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
이걸 놔둬서 하루 이틀 놔둬버리면 그 사탕수수 액이 다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어요. 빨리 잘라서 그거를 이제 씻고 가야 되는데 요새같이 뭐 거대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사람들을 손으로 베고 그걸 이제 마차 같은 데인데 그 사탕수수는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 큰 사탕수수를 끓여봐야 요만큼 설탕이 나온다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죠.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펄펄 끓는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초기에는 이제 채무노예 백인들이 많이 했는데 백인들 가지고는 도무지 노동량을 감당 못하니까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쓰기 시작하죠. 그 노예 무역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